피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갖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교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법인까지 권리의 주체를 전부 다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인하고 법인에서는 이제 8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교과서를 갖다가 철저하게 정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끝났으니까 권리의 객체를 공부하는 거죠.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 건요, 권리의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 그 권리는 무엇을 갖다가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의 내용물을 말하는 거죠. 권리의 내용물, 이걸 따르는 권리의 대상, 그래요. 권리의 대상입니다. 자, 이 권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권리의 대상이라고 하는 권리의 객체는요, 권리마다 다릅니다. 권리마다 다르다. 권리마다 다르니까 권리의 객체는요,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니까 이걸 통일시키지 못하겠죠. 통일시키는 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시면 157쪽에 도표 나와 있죠. 물권의 객체는 원칙이 물건이고 예외적으로 저당권과 질권은 권리를 담보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청구권의 객체 또는 채권의 객체는 상대방의 행위가 되겠죠. 형성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해제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항변권은 거절하는 거니까 청구권 행사를 대상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또는 무체재산권, 지적재산권 다 같은 말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인격권은 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친족은 가족법상의 자격을 대상으로 하고, 상속권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법률관계가 될 수도 있고,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 창작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많은 걸 갖다가 전부 다 통일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은요, 그 많은 권리의 대상 가운데서 고작 물건만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그 많은 권리의 대상 가운데서 물건만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물건. 그래서 이 물건은요, 민법 조문을 보게 되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부동산과 동산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 주물과 종물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 원물과 과실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 규정이요, 본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물 및 정기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정의 규정 넣어놨고, 부동산과 동산, 그 다음에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특정물, 불특정물, 대체물, 부대체물 이러한 것들은 법에서 말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도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58쪽에 보시면 물건 나와 있습니다. 물건이 의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물건이 되기 위한 물건의 요건이죠. 자, 조문 보세요. 98조. 본법은 뭐예요? 민법이겠죠. 본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 자, 그래서 민법에서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유체물도 물건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체물도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체물은 형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형체가 있든 형체가 없든 간에 전부 다 둘 다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관리 가능성. 형체가 있는 유체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 가능성이 없으면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 가능성이 뭐냐? 이 관리 가능성은요, 배타성을 말하는 거예요. 배타성. 또 다른 말로 독점성입니다. 나만 쓸 수 있어야지 물건이 되는 거예요. 나만 쓸 수 있을 때 물건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누었을 때는 물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같이 써야 되니까. 우리가 숨을 갖다가 쉬게 되면요, 공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공기는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숨을 쉬고 다른 사람도 숨을 쉬고 있으니까 다 같이 흩어져 있는 이 공기는 요건 배타성이 없으니까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체가 있어도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형체가 없어도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형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 가능성이 없으면 물건이 될 수가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 달, 별입니다. 형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 아니죠. 그 다음에요. 예,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노예제 사회를 갖다 사는 게 아니니까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그러면 사람, 신체의 일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신체의 일부라고 하는 거, 신체의 일부는요. 분리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물건이 아닙니다. 의수라든가 의족이라든가 의치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착용을 하고 있으면 신체의 일부니까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면 그때는 떨어져 나온 거니까 독립한 거죠. 물건입니다. 분리전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다. 따라서 분리전일 때는 물건이 아니지만 분리가 돼버리면 물건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체의 일부에다가 분리해서 매매하는 계약은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효입니다. 장기 매매 계약은요,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신장을 판다. 이런 거 전부 다 절대적 무효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머리카락 삽니다 또는 금리빨 삽니다 라고 하는 경우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신체의 일부를 갖다가 분리해서 매매하는 계약은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시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신, 예, 사체죠. 시신은 요거는 특수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특수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란 얘기예요. 시신은 물건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돌아가시면 물건이 되는 겁니다. 누구 소유가 되느냐? 이때는 장례를 갖다가 주관하는 자의 소유가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장의 대상이 되고 장례를 갖다가 치르는 물건이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돈 받고 사고 파는 물건도 아니고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물건도 아니고 증여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신은 물건이에요. 근데요. 갑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생전에 병원에다가 연구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라고 기증서약을 하게 되면 그 기증서약은요.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을 처분을 했으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따라서 장례를 갖다 주관하는 후손을이 갑이라고 하는 분의 시신을 갖다 되돌려주세요. 우리는 무조건 매장을 할 겁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159쪽에 이러한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가 있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있을 때 요 일부만을 갖다가 물건으로 인정하게 되면 배타성을 갖다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성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권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갑의 단독 소유권을 갖다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갑과 똑같은 단독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병이 갖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등기할 거예요? 이거 어렵잖아요.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병이 갖는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이 관리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제도로 장부로 만든 것도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요. 여기는 예외가 많습니다. 예외. 그래서 이 예외를 기억하시는데요.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사회적 필요성. 너무 크니까 그거 일부만 빌려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요. 요 일부를 갖다가 표시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이 마련이 되면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되면 요때는 예외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도 또는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159쪽에 보시면 자, 1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은 하나의 독립한 존재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부라든가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독립성을 갖다가 판단하는데 이때 독립성의 판단은요. 이러한 것들은 전문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통념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물건의 일부라든가 구성 부분, 물건의 집단은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예외. 자, 그래서 거기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거래의 필요성이 있고 적절한 공시 방법이 마련된 경우에는 일부라든가 여러 개의 집합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동글뱅이 1번 보세요. 토지의 일부는 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커다란 땅이 있어요. 토지가 커다란 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을이라고 한 사람이 전부 다 빌려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요만큼만 빌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한동 건물이 있어요. 한동 건물, 아파트 같은 거죠. 그래서 아파트와 같이 이렇게 한동 건물이 존재하게 되면 이건 건물이 몇 개요? 건물이 한 개죠. 기둥, 지붕, 벽이니까. 이렇게 한동 건물이 있을 때요.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돈 많은 이건이라든가 정몽구 같은 사람은 가질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만 구분지어서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아파트. 근데 이것도 요즘 아파트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구분지어서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분소유권이죠. 그래서 구분소유권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요. 구분소유권은 토지에는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설정이라든가 구분지상권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한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구분소유권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에 붙어있는 것 가운데에서 나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나무들이 별도의 공시 방법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토지의 일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임야를 갖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님 그 빈 땅에다가 나무 좀 심을게요 해가지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심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나무의 소유자, 수목의 소유자가 구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별이. 따라서 이렇게 수목이라든가 수목의 집단 나무들이 토지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요. 별도의 공시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 따라서 이렇게 심어놓고 매매를 했다 하게 되면 구별이 안 돼 있으니까 요 매수인은요. 토지하고 나무의 소유권까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별도의 공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시. 그러면 이때 요 사람이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이름표를 갖다가 붙일 수도 있고 내 거니까 손대지 마 글자를 쓸 수도 있고 거기다가 전부 다 울타리 칠 수도 있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갖다가 명인 방법이라고 했고 이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고 수목의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게 표시가 됐으니까 이때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인 방법은요. 소유권을 갖다가 주장한 사람이 자유롭게 표시한 거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불완전한 거죠. 시간이 경과하면 이 울타리가 사라질 수 있고 이름표가 떨어져서 흔적이 없어질 수 있고 글자 요것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명인 방법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 토지의 일부로 바뀌어버립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요. 별개의 등록 대장이 없고 등기부가 없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름표 붙어 있으면 소유권 표시도 가능하고 소유권 넘겨주고 돈 빌려 쓰는 양도담보도 가능하지만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저당권 설정은 또 따기 전 열매 미분리 과실이 있습니다. 미분리 과실도 토지의 일부인데요. 이것이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 등기부를 갖다가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이 있어요. 나무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나무 비싼 걸 갖다가 경제적 가치가 있게 되면요. 별도로 소유권을 갖다가 등기를 합시다 해서 등기된 나무들을 갖다가 우리는 임목이라는 말을 씁니다. 임목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이 있게 되면 이것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권도 표시할 수 있고 양도담보도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까지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 등록 대장이 있을 때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필토지 일부는요. 독립된 등기부가 없으니까 한필토지 일부는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해도 한필토지 일부를 갖다가 담보로 정한 것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만약에 일부를 갖다가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를 갖다가 하게 되면 그 등기를 갖다가 넘겨줘야 되는데요. 등기를 갖다 쭉 찢어가지고 넘겨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번, 2번, 3번, 4번 잘 읽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161쪽 제3장 물건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권리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권리의 객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통일하는 건 불가능한데요. 민법은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을 뒀는데요. 정의 규정이 있고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권리의 객체에 관해서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자, 부동산과 동산부터 보시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과 동산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은 99조 1항에 보게 되면 토지 및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은 뭐냐 이거죠. 토지 및 정착물. 그 다음에 동산은 뭐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죠. 그러니까 부동산만 정리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엔 뭐요?
그것 말고는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99조 1항에 보게 되면 토지라고 하는 것도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때의 정착물은요. 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종속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도로와 같은 거, 터널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요. 따로 구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말고를 말하는 거야. 그거 말고. 자, 그래서 토지가 있고 정착물로서 부동산은요. 크게 5가지를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크게 5가지. 물론 이거 말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특별법은 사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을 갖다가 우리는 부동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역시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이 있습니다. 미분리과실. 그 다음에요.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 있습니다.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요. 수확기에 있는 수확기의 농작물이 있습니다. 농작물. 이러한 것들이 우리 법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6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부동산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동산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토지를 봅니다. 토지라고 하면 땅이죠. 이 토지는요. 지상으로 모았는데 지하로 모았는데 쓰는 게 아니고요.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상하의 소유권이 미치는 거죠. 이때 토지 소유자가요. 공사를 했다 진행을 해가지고 지하 공간을 파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라든가 암석은 토지 소유자가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 지하 공간을 갖다가 팠는데 지하수가 개발이 되거나 온천수가 발견이 돼버리게 되면 이것도 역시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흙이라든가 돌멩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온천수가 발견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채굴 광물이 있습니다. 금이 발견이 됐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원유가 터졌다 그러면 전부 다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땅에서 금 발견되면 좋다? 안 좋습니다. 그걸 국가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토지를 갖다가 보게 되면 토지 지표면에 있는 흐르는 강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는 요거는 전부 다 어업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경계를 정해서 수산물을 갖다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 바다는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바다는 언제부터 바다가 되고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육지가 되느냐? 이거는요 경계선인데요. 경계선이 9회 때 나왔죠.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물이 다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바다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간조수위선이 아니고 만조수위선 밀물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때 토지는 우리가 필지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토지의 일부를 갖다가 매매하기 위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나눈 다음에 매매할 수가 있고 필지를 쪼개기 전에 매매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왜? 계약을 통해서 넘겨받으면요 등기를 딱 이전해야 되는데 등기를 딱 넘길 수가 없잖아요. 또 이 토지 외에는요 하천이라고 하는 게 흐릅니다. 이 하천이 흐르게 되면 이 하천은 언제나 국가 소유입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전부 다 자기만 써버리게 되면 하루 지역에 있는 사람은 물을 못 쓰잖아요. 이 하천은요 하천 부지는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하천 부지는 개인 소유는 허용이 됩니다. 우리가 또 도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도로는 개인도로, 사도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도로, 사도를 갖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러나 도로 부지는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도로 부지를 갖다가 개인이 사유로 해가지고 막아버리게 되면 그 사고 처리가 어려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 부지는 절대로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토지 말고 우리가요. 대표적인 그 부동산이 바로 이 5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게 건물이죠. 이 토지하고 건물은 완전히 분리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완전히 분리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로 볼 것이냐, 건물이 몇 개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요. 이거는 물리적, 객관적 기준뿐만 아니라 건축한 자의 주관적 가치도 당연히 고려합니다. 설계 도면에는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기와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 슬랍으로 하게 되면 역시 그것도 지붕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판단은요, 객관적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생각, 사회 통념에 의해서 판단하는데요. 사회 통념은요, 기둥이라고 볼 만한 게 있을 것, 지붕이라고 볼 만한 게 있을 것, 벽이라고 볼 만한 게 있을 것,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기둥, 지붕, 벽 세 가지가 있을 때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명인 방법을 갖춘 한 그루 나무라든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거, 독립된 부동산이죠. 저당권 설정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따기 전 연례 역시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요,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이죠. 나무는 등기를 하게 되면 집단으로 하는 것이지 한 그루 등기 못합니다. 이때 집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권, 양도담보,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입니다.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은요, 자기 땅에다가 심었던 아니면 타인 소유 토지에다 심었든 간에 이건 언제나 경작자 소유의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경작 재배 금지 이렇게 써놨다고 하더라도 허락받지 않고 위법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재배했다고 하더라도 수확기에 있으면 주변 잡초하고 구별이 되는 거니까 언제나 경작자 소유의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 소유 토지에다 심어도 수확기에 있으면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옆집 농부가 내 땅 밭을 살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거기에 수확기에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밭만 넘어가는 것이지 그 농작물까지 팔려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틀리는 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3쪽 오른쪽에 보시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산. 동산은 뭐요? 이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있죠. 전기와 같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전력계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얼마를 썼는지 자기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전기는 물건입니다. 물건인데 전기는 동산입니다. 동산. 건전지에다가 전기를 저장해서 들고 다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는 동산으로 쓰인 물건이다. 그 다음에요, 자동차라든가 20톤 이상의 선박, 배라든가, 그 다음에요, 건설 중장비, 그래서 건설 중기가 있죠. 포크레인과 같은 거, 그 다음에 항공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동산입니다. 동산이지만 별도의 등기 등록대장이 있죠. 따라서 등기 등록대장이 있는 동산입니다. 따라서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똑같이 공시하는 거죠. 부동산처럼 공시하니까 요거는 동산이지만 부동산의 공시 방법을 채택한 동산입니다. 따라서 다른 동산과 달리 동산선의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동산선의 취득.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동차를 빌려줬습니다. 자동차를 딱 빌려서 타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놈이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차는 내 거니까 네가 사라 해가지고 팔았어요. 헐값에 팔아버려가지고 얘가 갖고 있어서 얘를 소유자라고 믿었으니까 이 자동차는 내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 못한다는 얘기야. 왜? 자동차는 등록대장이 있으니까 소유자를 딱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등기 등록대장이 있으니까 동산이지만 선의 취득을 못한다. 자, 그 다음에요, 상품권이라든가 승차권이라든가 입장권 이런 것들은 종이장이지만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무기명 채권이다. 물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돈, 금전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5가지, 그 다음에 6가지죠. 6가지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요, 건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요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입니다. 근데요, 일반 동산과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동산이죠. 그래서 특수한 동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금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지불수단입니다. 지불수단이니까 가치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불수단으로서 가치표상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그러니까 지불수단으로 돈을 써버리게 되면 그 돈이 다시 되돌아옵니까? 그 돈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까? 물처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려가면, 그러니까 물처럼 흘러가 버리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지불수단이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요, 소비대차라든가 소비임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사용대차라든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돈 그대로 갖고 와라고 하는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요, 그 도둑놈이 다 써버렸으니까 나중에 그 도둑놈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돈으로 받는 것이지 그 돈 그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천만 원 빌려줄게요 라고 해가지고 11월 30일 날 이걸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이때 채무자는요, 그 돈을 갖다 다 써버렸으니까 다른 돈으로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게 소비대차, 소비임치죠. 돈을 갖다 빌려주면 다른 돈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돈을 맡겨놨을 때는요, 그 보관 맡은 사람, 수취인이 그 돈의 일부를 갖다가 써버렸다 그러면 다른 돈으로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그대로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요, 이때 돈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집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화폐 수집 대상인 경우죠. 이때 수집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돈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폐를 갖다가 수집하고 있는데 그 수집한 화폐를 갖다가 을에게 빌려주게 되면요, 전시가 끝났다 그러면 그 을은 그 돈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지, 자기가 요거 화폐를 갖다가 자기가 그걸 갖다가 기분적으로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싹 바꿔가지고 다른 돈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때는 수집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돈을 바꿔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 돈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니까 수집 대상이 되는 화폐는요,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에는요, 요거는 임대차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용대차도 가능한 거죠.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시를 했다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돈을 갖다 빌려줄 테니까 사용료 내놔 이렇게 돈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수한 규율이 있는데요, 이 돈이라고 하는 다른 물건하고 달라가지고 점유하고 소유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물건은요, 갖고 있으면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갖고 있으면. 근데요, 다른 물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갖다가 목에다 걸고 있다 그러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100% 카메라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100% 카메라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빌려서 갖고 있을 수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요 건물을 독채로 요걸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거 건물을 갖다 점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요 갑을 갖다가 100%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차에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물건들은요,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100% 소유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질서의 안전을 위해서 돈은 갖고 있으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너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으면 소유자죠. 따라서 이 돈은 물건이지만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돈을 그 사람의 소유자라고 믿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 소유자니까 소유자인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라든가 20톤 이상의 선박이라든가 건설 중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항공기 같은 것들은요, 등록 대장이 있으니까 선의 취득을 못하는 거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로부터 받았으니까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말을 갖다가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돈에 대해서는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무조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행 불능을 주장할 수가 없고, 돈은 이행지체, 늦게 갚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채권자는요, 그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그 돈을 갖다가 못 받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금전을 갖다 빌려주고 나서 그걸 되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손해를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금전 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도 손해 발생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빌려줬다는 사실만 인정이 되면 됩니다. 또 채무자는요, 자기가 잘못이 없으니까 못 갚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한테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돈을 갖다가 빌려서 쓰고 돈을 갚으려고 은행에서 찾아다 놨어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세상을 비관해가지고 막걸리 퍼먹고 그 집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채무자가 스스로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집하고 돈 다 타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채권자 찾아가가지고 내 잘못이 아니까 돈 안 갚어 이런 말 하면 되느냐? 아니란 얘기요. 그래서 돈은 잘못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갚아야 되니까 무과실 책임이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요, 163쪽에 도표가 나오는데 이 도표를 갖다가 별표 3개 놓으시고 이건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하고 동산을 갖다가 구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똑같이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하고 동산은 일정한 경우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취급을 달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요 구별점을 갖다 우리는 구별실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별실익과로 쳐놓으시고요. 차이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차이점. 도표는 항상 왼쪽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과 동산은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물권의 개념이 다르다는 데서 차이가 있어요. 부동산은 99조 1항에 보게 되면 토지 및 정착물 이렇게 돼 있고 동산은 부동산 아닌 것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그다음에 동산은 부동산 아닌 건 전부 다 동산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는 동산이죠. 그다음에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8가지가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저질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에 관해서는 7개를 갖다가 적용을 하고 하나를 못 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질권이죠. 그 다음에 동산에 관해서는 8개 가운데서 4개를 씁니다. 점소유질입니다.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입니다. 시계를 점유할 권리가 있고 시계를 소유할 권리가 있고 시계를 갖다가 맡겨서 수리를 하게 되면 유치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계를 갖다 담보로 정하면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써먹는 물권의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못 쓰는 것은 질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에 쓰는 건 4가지입니다. 따라서 용익물권 이거는 부동산에만 쓰는 말이고 용익물권 지지전은 동산에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에도 인정이 되고 동산에도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면 대외적으로 표시합시다. 이게 공개적 표시죠. 그래서 부동산도 공시의 원칙이 적용돼요. 동산도 물권 변동이 있으면 시계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대외적으로 표시합시다. 이것도 역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당사자가 사고 팔면 두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표시하자는 공시의 원칙은 역시 똑같이 적용되니까 공시의 원칙 적용 여부는 실효가 없습니다. 실익이 없어요. 근데요. 이때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시의 방법이 다르죠. 부동산은 등기 등록대장이 있으니까 등기를 이전하면 되는 거고요. 동산은 등기 등록대장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걸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산 물권 변동은요. 등기 등록이 아니고 점유의 이전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인도. 자, 그 다음에요. 공신력이죠. 선의 취득 여부예요. 자, 그래서 이 동산은요. 선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은요. 선의 취득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등기부를 갖다가 믿고 거래를 했더니 그놈이 위조를 한 놈이더라. 그러면 나는 잘못이 없고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선의 취득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부동산 소유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놈이 등기가 됐으니까 나는 그 등기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등기 담당 공무원들은요. 계약을 갖다 체결을 했을 때 일일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실질적 심사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는 형식적 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는 위조가 될 수도 있고 잘못 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는 믿어봐야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산 선의 취득은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 동산은요. 바로바로 그것을 갖다가 거래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거래 질서가 무너집니다. 돼지고기 한 그릇 갖다가 사러 갔는데요. 돼지고기 한 그릇 갖다가 동산이잖아요. 이걸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 달 있다 오세요. 그 등기를 딱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되기 전에 나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빨리빨리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선의 취득을 인정을 해주고요.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부정이 된다. 그 다음에요. 이 부동산하고 동산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데요. 취득시효의 기간이 달라요.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이상이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행위가 없이 그 동산을 갖다가 소유자라고 믿고 갖고 있으면 선의 취득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악의 취득은 10년이 지나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이죠. 이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는 건요. 주인이 없는 소유자가 없는 무주의 동산을 갖다가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곤충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물고기 같은 경우 떠돌아다니는 야생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갖다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잡아버리게 되면 잡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이에요. 근데요. 이건 점유가 요건이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다시 무주물이 돼버립니다. 잠자리 잡았다가 놓치면 누구고요? 다시 무주물. 다시 잡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가 되는 것이지 선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운 좋게 대한민국에서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먼저 점유한 사람이 갖는다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살인을 갖다 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주의 부동산은요.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울 일이 없겠죠. 만약에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갖다가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다 그러면 미국처럼 서부 개척시대 총질하는 거예요. 총질. 그래서 우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의 동산에 대해서는 선점이 가능하지만 무주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용익물권 설정이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에만 쓰는 말이고 전세권은 토지든 건물에 쓰는 말이니까 용익물권 설정은요.
부동산에만 쓰고 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 말고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담보물권은요. 이거는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담보물권 설정 여부는 구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개를 쪼개야 돼요. 유치권은요. 그 물건으로부터 채무가 발생이 됐을 때 채무를 갖다 변제받기 전까지는 즉 돈 받기 전까지는 그 물건을 갖다가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계 수리비를 받기 전까지는 시계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탁비를 딱 받기 전까지는 세탁물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딱 받기 전까지는 그 공사, 건축 수리비를 딱 받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나가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유치권은 부동산도 유치할 수 있고 동산도 유치할 수 있고 유가증권도 유치할 수 있으니까 유치권 설정 여부는 구별 실익이 없어요. 근데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질권은 동산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과 질권은 구별 실익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상린관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린관계는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의 이용조절 관계죠. 토지와 토지를 갖다 경계를 하고 있게 되면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요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데요. 이걸 상린관계 규정 그래요. 동산은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거기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린관계 규정은 부동산에만 인정이 되고 동산에는 없다. 그 다음에 부합, 첨부, 그 다음에 혼화, 가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합, 혼화, 가공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첨부라고 불러요. 첨부. 부합은 물건에다가 물건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동산을 결합하게 되면 부동산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동산에다가 동산을 결합하게 되면 동산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주된 동산 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공유로 추정을 해줍니다. 합성 당시 금액의 비율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화하고 가공은요. 전부 다 부동산에 쓰지 못하고 동산에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과 동산이 섞이는 경우죠. 액체와 액체, 곡물과 곡물, 모래와 시멘트가 섞이게 되면 이걸 분리하는 게 불가능했을 때는요. 그냥 너 다 가져라고 하는 게 혼화예요. 혼화. 그러나 토지하고 건물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혼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은요. 동산 재료에다가 기술을 붙여가지고 없던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옷감이라고 하는 재료에다가 양복 재단 기술자가요 기술을 붙여가지고 없던 양복을 만들게 되면 그때의 양복은 최초 원시 취득이 되는 거고요. 이건 원칙적으로 재료 제공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술자의 기술력이 훨씬 더 뛰어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재료값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기술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합, 혼화, 가공을 합쳐서 우리는 첨부라고 불러요. 첨부는 무엇인가 덧붙인 거예요. 물건에다가 물건을 덧붙이는 것은 부합이고 그 다음에 혼화라고 하는 건 섞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가공은 기술을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부합의 효과가 다르죠. 부동산에다가 동산을 부합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갑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동산은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혼화하고 가공은 동산에만 쓰는 말이고 부동산은 절대로 못 쓴다. 그 다음에요. 환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환매는 뭐냐? 팔기는 팔지만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니까 내가 다시 사러 올게요. 다시 사러 올게요 라고 조건을 붙여서 매매하는 걸 환매라는 말을 씁니다. 부동산도 환매할 수 있고 동사도 환매할 수 있어요. 선친 때부터 내려오는 집이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사러 올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갖고 계셔 주세요. 어머니의 유품 보석 반지니까 갖고 계셔 주세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가 다르냐? 기간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갖다가 환매하겠습니다. 조건을 붙여놓고 당사자가 10년으로 늘리게 되면 그거는 10년 요거는 무효가 되고 무조건 5년으로 유효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르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요. 부동산은 강제 경미라든가 강제 관리가 가능하지만 동산은 떠돌아다니는 거니까 압류라는 방법을 쓰는 거야. 압류. 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해서는요. 부동산 구별 실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주물과 종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을 하셨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